김상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목소리 크게 해서 말씀드려도 관계없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전시 제목이 저렇게 써진 것처럼 사노라면 살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또 뵙게 되고요. 이런 전시를 하게 되고, 실은 이런 좋은 날에 어디 앉아서 이렇게 뭐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것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왜 모였을까? 이런 이제 문화 행사가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빈번해지기도 하고, 또 문화라는 얘기가 자꾸 우리 귀에 자꾸 들어오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연세가 웬만큼 있으신 분들은 아마 농경시대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면은 정말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저는 제가 그 유명한 58 개띠입니다. 58 개띠인데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엄청 맞았는데 또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맞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때리면은 큰일 나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있는 데가 이제 여학교잖아요.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여자애가 뭐 이렇게만 말해도 이제 바로 확 세상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게 그런 말 한마디로 바뀌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그런데 K-아트라는 것이 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그런 것이 일상화됐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에 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얘기를 아주 편안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대표님께서 저한테 기념품을 만들어 오라고, 이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운권 추첨을 해서요 그림 3점을 나눠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들어보시고요. 항상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초롱초롱하게 열심히 들으시거나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거나, 선택해서 주세요. 그냥 뭐 딱딱한 얘기 아니고요. 이제 그런 말씀 좀 쉽게 드릴게요. 문화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배부르면 좋고 양 많은 게 최고였는데, 조금 지나서는 그 단계가 지나면은 맛있었으면 좋겠고요. 옷도요, 조금 예뻤으면 좋겠고, 집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학에서는 흔히 말할 때 문화가 꽃을 처음 피기 시작할 때가 되게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 됐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 처음 드러나는 현상이 대중가요가 사업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 전에는 먹고 살기에 힘드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쯤 돼야지 전축도 사고 레코드도 사고 뭐 막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전축이 있어, 텔레비전이 있어, 다 아마 그런 시절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속성이 뭐냐면 변별력이에요. 나는 있고 너는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왕 혹은 성직자들, 일반 사람한테 문화는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급층, 상류층, 지배계층에서. 그런데 그럼 과거에는 그런 문화를 보고 즐겼던 사람들이 지배계층이었는데, 시대가 점점 변해오면서 나도 이제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변별력을 갖고 싶은데, 대중가요,
LP판 하나 사거나 CD를 하나 사는 걸로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게 돼요. 그때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명품 열풍입니다. 실은 무슨 샤넬 백이 우리가 시장에 들고 다니는 그 가방보다 100년, 1000년 더 가는 찔겨서 내구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마크 하나가 그렇게 차이를 주는 거잖아요. 나는 있고 너는 없고. 이 변별력의 차이입니다. 명품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사이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 이제 겪었죠. 근데 이것이 어떤 시대가 확 끝나고 다른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섞여서 같이 이제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또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데, 개나 소나 다 든다. 이런 얘기. 변별력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막 짝퉁도 있고. 처음에는 나는 있고 너는 없어서 이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뒤 세 번째로 나타나는 큰 사회 현상이 미술품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부터 한 10년 년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림 한 점이 45억에 팔린 거예요. 1m가 안 되는 요만한 그림입니다. 박수근 선생의 빨래터라는 그림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실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200억이 넘어가는, 그리고 또 그런 열기의 영향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럼 명품하고 미술품은 뭐가 틀리냐? 미술품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변별력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이야 뭐 저처럼 이렇게 이제 뭐 전시회를 한다, 해서 그림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단원 김홍도는 그때 화랑도 없고 갤러리도 없었잖아요. 뭐 먹고 살았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은 그때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이나 귀족이나 왕들이 예술가들을 데리고 다녀요. 식객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느린 식객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의 예술 세계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김홍도 할아버지가 그림을 한 점 그리셨어요. 내가 갖고 싶어. 그럼 이게 얼마요? 라고 물으면 좀 품격이 없잖아요. 그림은 절대 이제 가격을 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술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런 일은 종종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사놓고는 일부러 자랑하려고 부르잖아요. 이제 항상 뭐 그런 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장난처럼 그러지 않았던가요? 시계 사면은 몇 시야 하면서 괜히 막 이렇게 보이고, 반지 끼면 괜히 막 긁고 해서 뭐 보이게 하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럼 바로 종소리가 납니다. 땡. 품격을 모르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그게 틀려집니다. 이제 명품은 얼마인지를 알면 돼요. 명품을 사보시면 아실 겁니다. 직원이 다 말해줘요. 신상입니다. 옛날 거랑 여기가 틀리고요. 이런 식이 틀립니다. 여기가 어떻게 디자인이 똑같아 보이지만 좀 틀립니다. 안내를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안내를 받았으니까 이제 신상 명품에 대한 이 정보가 있으니까 남한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사시면 그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갤러리나 평론가들이 해주는 겁니다. 평론가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요. 처음 보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전기 제품도 컴퓨터도 타면은 뭔지 모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실은 그런 일들입니다. 음식도 이게 그대로 물 말아 먹어야 되는 건지 구워 먹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순서에 맞춰서 먹어야지 제맛을 내는 건데 무조건 그냥 비벼 먹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설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어디서든지
그러면 갤러리에서 적당한 그런 팁을 줍니다. 아, 이건 뭐죠? 이건 뭐고, 김 작가의 뭐 예술 세계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그럼 안다고 그래야죠. 다 아시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게 아주 그럴듯한 당위적으로 포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가서, 엄마, 이거 얼마 좀 샀어? 그럼 아까 말씀대로 안 됩니다. 참으세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끄떡끄떡 하시는 거야. 와. 그러면은 초대하신 분이 입이 간지러워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 이 파란색은 뭐고, 이렇게. 그게 명품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림 시장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들이 막 비싸요. 그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림을 사본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 그림 싫어해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1억씩을 다 나눠드려도요, 딴 데 쓸 일이 지금 머릿속에 막 생각나지, 내가 그림 사야겠다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성 중에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그림이 또. 어쩔 때는 너무 또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현상이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은 가서 보지 않은 사람은 낄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안 봤으면 말을 마라. 이런 꼴이 돼버려요. 아유, 갔더니 뭐 대단하더라. 뭐. 아니,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런 참 저 옆에 나가 잘난 척을 하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녹화 방송도 안 하지요? 막 이렇게. 그러면 지네끼리 막 변별력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뮤지컬이란 말이 참 옛날엔 낯설었는데, 무슨 부엌칼? 무슨 칼? 이랬었는데, 일상으로 아주 가깝게 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가 되게 25,000불 정도의 국민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마지막에 문화로서의 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때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바로 오페라의 흥행입니다. 오페라는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탈리아 말을 압니까? 저게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지금 무슨 장면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철저하게 귀족화된 거고요. 녹화 절대 안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드레스 맞춰 입고 와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오페라를 보러 간다는 말 자체가 바로 변별력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페라가 옛날에는 참 딴 나라 얘기 같은데, 지금 보면은 오페라 단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공연들이 거의 보려고 하기만 하면은 늘 또 창작 오페라가 막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단계가 점점 정말로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오페라가 흥행이 되는 시기를 3만불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한 3만 3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사회 현상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진행되면서 이른바 문화사회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거죠. 실은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그런 문화의 성숙기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K-팝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실은 서양이라든지 외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미제가 최고였던 시절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참 쇼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연필 부러뜨리기를 하는데, 미제 노란 연필을 당해낼, 문화연필, 동아연필이 못 당해내는 거예요. 국산이 후졌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외제, 전부 외제 최고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오면은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우리가 전전긍긍의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짓 미국 가서 하면 그냥 바로 잡혀가고 총 맞아 죽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때가 있어요. 제일교포만 와도 우리가 주눅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뭐죠?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 뭐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서열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전부 선진국에 가서 뭘 배우려고 갑니다. 유학을 가고 산업시찰을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배워서 우리는 멀었어, 우리는 안 돼. 가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옛날에 디스코 대회라는 것이 이제 디스코라는 춤이 유행할 때 서울 신촌에서 하늘을 찌르는 디스코가 막 유행을 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수원에서 그 춤을 춥니다. 거기서 보고 배워와가지고. 한 또 일주일 지나면 대전, 부산 저렇게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부산에서 그 춤을 이제 마스터한 친구가 그래, 서울 놈들 다 죽었어. 하고 이제 때로 올라와서 신촌 거기 이대 앞에 디스코 대회에서 탁 춤을 추면요.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버립니다. 촌놈 아이가. 그 춤이 유행이 지난 거예요. 그때는 서울 애들은 전부 아래서 이제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춤을 추는데 얘들만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문화적인 시차입니다.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배워오면은 틀린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몬노라는 유명한 패션 잡지가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그거 안 끼고 다니면은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이 4월이니까 4월을 언제 만들어요? 프랑스에서 한 1, 2월 달에 편집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그걸 일본 애들이요, 4월호를 사다가 번역을 합니다, 이제. 그럼 또 한두 달 정도, 5, 6월 달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사다가 또 만들면 7, 8월에. 야, 이게 세계 유행이고 트렌드다라고 입고 파리에 가보세요. 이미 다 지나버린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열이 선진국 쭉 아래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누구도 이건 못 넘어요.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제 봄이 지났으니까 올 여름에 만약에 화장품에 무슨 어떤 빨간색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무슨 치마나 옷이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이상하게 내 옷장에 있는 거랑 틀려요. 길이나 색깔이나 뭔가 조금씩 다 틀려요. 이거 음모예요. 어떤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촌스럽고 이상하고 뒤떨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신 분들은 피카소 그림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피카소를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어떤 누군가가 우리 보고 피카소를 알아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 산업을 움직였던 선진국들은 실은 올 봄에 유행할 립스틱 색깔, 치마, 웃더리 뭐 이런 거는 이미 작년 여름에 회의 다 끝내서요. 밀라노 어디서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방송, 언론, 연예인 통해서 막 퍼뜨리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게 대세다. 이거 안 하면은 뒤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떡하죠? 또 언론, 연예인들이 받아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서열이 쭉 이렇게 돼 있었을 때입니다. 문화적인 시차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딱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뭐죠? 실시간 동시대, 실시간으로 세상이 연결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뉴욕을 가가지고 뭘 배워가지고 오는데 시차가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한국말로 말을 해도 학생들은 10개 중에 6개만 들어도 정말 좋은 학생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뉴욕에 가서 뭘 배운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한국에서 뉴욕에 그걸 가르친다고요?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못 따라가는 거였는데 어느 날 인터넷이라는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 전처럼 선진국, 후진국에 이런 모양들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K-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있기 전에 우리나라의 노래를 어디서 했죠? 미팔군 가서 했던 거 아닙니까? 조용남도 조용필도 양희은 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팝송을 불러야지 세계 수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트로트 부르면 뭐예요? 뽕짝이라고 말하면서 저질 후진 거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인터넷이라는 전에 보지 못했던 물건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넷은 제일 중요한 게 시차를 없애버렸어요. 저기서 일어난 일을 오늘 바로 알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노래 바로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제 시대의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전기밥솥을 제 친척이 일본에서 사다 줬는데 밥솥에 뜸을 들이려면은 이해하시죠? 이렇게 내놓고 딴 걸 동그란 걸 덮어서 그 다음에 올려야지 이게 뜸이 드는데 이놈은 전기만 꽂아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 너무 무서워서 입을 쓰고 봤던 적이 있어요. 뭔가가 나와서 이렇게 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밥을 일반적으로 하면은 끓는 소리도 나고 김도 나고 그러는데 이놈이 정말로 쇼킹하고 무서웠어요.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빠는 건데 이놈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촌스러운 얘기처럼 들리는 게 우리가 살았던 요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인터넷이 그렇게 되면서 세상이 확 엎어졌습니다. 그때 여기서 요 부분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과거의 문화는 서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위적입니다. 위에 선진국이 하는데 따라해야 돼요. 독점적입니다. 미국계 최고고 유럽계 최고고 걔들계 최고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근데 인터넷이 되면서 문화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수직적이었던 것이 수평적으로 변하고요.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연애를 할 때 여자를, 저는 남자니까요, 만나려고 그럴 때 어디서 만나지? 경양식집 최소 그런 데 가야 돼요. 이 집이 김치찌개 맛집이래. 찰싹. 날 모르봐. 이 집의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어. 찰싹. 야만 아니야. 지금 이 집이 그렇게 맛있다고 말하는 것이 실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포크나이프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어요. 막 많이 낮았을 때.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촌스럽게 보일까 봐. 잔도 하나만 주면 되는데 막 여러 개가 있고 저만 그런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영통에도 혹은 학교마다 이렇게 가보면 오늘 우리가 베트남 쌀국수 먹을까? 그런다고 찰싹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남미 아르헨티나에 무슨 바베큐가 유명하대. 심지어는 뭐 네팔 음식도 있고요. 별 이상한 음식이 다 있잖아요. 그걸 먹자고 그러는 것이 신뢰가 될까요?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죠? 한국 김치 냄새 난다고 서양 애들이 못 먹게 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을 발음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참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너는 엘리자베스라고 해. 엘리자베스 김. 너는 낸시 정. 저는 존이에요, 존. 우리 선생님이 지어주신 게. 이게 너무 친절해요. 서양 사람들 올 때는 김치 먹지 마.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우리 김치가 서양에 팔리고 베트남 쌀국수가 여기서 막 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터넷 이후의 일이에요. 수직적으로 서 있던 그 문화가 수평적으로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니까 여기로 오셨을 텐데 현대미술의 제일 대세 큰 유행이 뭐죠?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있고요. 추상화가, 추상 표현주의가 있고 뭐가 있고 입체파가 있고 어쩌고 이런 소리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양성 다원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식당에 그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랑 너랑 틀린 것을, 그러니까 세상이 마치 이 좋은 그림처럼 다양한 꽃이 피어서 꽃밭을 만드는 거예요. 서양 꽃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동네 꽃들이 다 이제 그 동네 꽃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인터넷이 준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이 되면서 여러분은 절감하실 겁니다. 인터넷이 나이 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기계가 인간의 경험을 무제한으로 축적을 해버립니다. 옛날에 직원 모집할 때 경험자 우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경험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못 오게 해버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묻지를 않습니다. 어디 묻지요? 네이버에 묻거나 유튜브에 물으면 훨씬 더 친절하게 많이 있어요. 전라도식 된장찌개, 경상도식 된장찌개도 시어머니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십시오. 처음 가본 길도 그 내비양이라는 그 여자는 정말로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놀라요.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서 그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인터넷이 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양화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랑 다른 것을 내놓지 못하면은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죽어라고 거기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이제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다시 평택 미군기지 가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케이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같은 팝송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실제 그런 현 주소입니다. 이제 인터넷이.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것 중에 우리한테만 속한 것을 좀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특색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외국인 안 계시죠? 중국 분이나. 그냥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흔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국뽕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괜찮다. 정말로 괜찮은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유학을, 옛날엔 중공이라고 불러서 중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만 유학을 갔었는데, 가서 정말로 절감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 또 잘못 배운 게 있고 그래요. 오늘 이제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온 우리의 재발견이랄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민족이에요. 우리 처음 만나면 이제 아마 이따가 식사할 때 또 막걸리 한잔 하면은 다 그럴 겁니다. 몇 살이세요? 어디서 왔어요? 뭐 막 이렇게 내가 옛날에 거기 지나간 적이 있는데 전에 남자친구가 어디서 군대 생활했대는데 자꾸 이런 걸 찾잖아요. 공통점을 자꾸 찾아요. 이게 뭐냐면은 유목민족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데 어떤 놈이 오는데 저 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선의를 드러냅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대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요. 의심이 무지 많아요. 우리는 뭘 잘 안 믿습니다. 여차하면 판 엎어요. 금방 해서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형님 아우 합시다. 언니 동생 합시다. 그래 놓고 한잔 하는데 자식이 따지고 보면 몇 달 안 차는데 자꾸 반말 쓰는 것 같고 뭐가 좀 틀려. 엎어버리면 끝이에요. 서양 애들, 중국 애들 상 없고 혹은 자리 박차고 나가는 것은 정말로 인생 끝장 보는 애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이에요. 왜요? 유목민족은요. 텐트 걷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상업하는 데는 참 불리해요. 속마음이 확확 드러나 버려. 중국 애들은요, 농사를 지는 민족이에요. 기본적으로 틀려요. 근데 농사는요,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농사 망쳐요.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는 데 익숙해요. 우리가 받았던 어렸을 때 성적표가 그래요. 수미양가. 가는요, 얘 가능성 있는 애예요. you can do it이에요. 양은 아주 양호한 거예요. 미는 아주 이쁘게 잘했어. 우는 우수해. 수는 빼어난 거야. 빼어난 놈이랑 가능성이 있는데 한 끝발 차이예요.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에는 거절의 말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 서로 등지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농사 짓고 사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모내기 추수를 못 하는데. 이제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항상 그래서 뭐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신 간음이 모르게 감으로 때려잡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1등이에요. 다 알아. 이렇게. 다 머리 쫙 이렇게.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대충 때려잡아서 보고 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말하듯이 선민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태몽이 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세상에 시진핑 태몽도 모르겠는데 그죠? 걔네 태몽 안 꿔요. 우리가 뭐라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왔는데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정말입니다. 태몽을 이렇게 꾸거나 한국 사람처럼 죽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맨날 죽어 그냥. 뭐 해도 조금 있으면 이제 지겨워 죽고요. 뭐 죽을래? 막 그냥 재밌어 죽고 배고파 죽고 맛있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뚜껑이 어디 뚜껑이 열려요? 여기가 열리잖아요. 하늘을 향한 안테나가 무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그런 게 짐작 가늠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양궁 보세요, 양궁. 그 서양 애들이 쏘는 활인데 한국 사람은 그냥 막 그게 직선으로 안 가고 곡선으로 가잖아요. 바람, 습도 막 다 해가지고. 근데 막 맞추는 거예요. 참 이상해. 그래서 이제 미국 국가대표 훈련을, 양궁 선수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훈련을 안 하고 막 밤중에 공동묘지 달리기를 하고 묘지 뒤에서 코치가 웍하고 막 담력 키운다고요. 해병대 가가지고 남녀 구별 없이 막 악으로 깡으로 막 이렇게. 근데 악으로 깡으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하고 활은 정작 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활 쏘라고 그러면은 또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거예요. 정말로 묘한 겁니다. 한국 음식을 세계화하려고 그러는데 레시피라고 말하는 것을 번역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가진 양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정말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또 적당히 손맛을 내고 말이에요. 약한 불에 뭐 한 소금을 끓여내고 이런 게 다 추상적인 거예요. 한국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을 쓸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서양은요, 시간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에피타이저가 있고요, 메인 메뉴가 있고 디저트가 있어요. 우리는요, 한꺼번에 공간을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딱 놓으니까 상다리가 부러지지. 이건 정말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밥상은요, 그 속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찌개는 식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변화가, 딴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딴 요리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뒤떨어졌다고 말했어요. 후지다고 말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세계화를 막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진 양념을 가진 나라는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진 양념은요, 많으면 많이 넣고 적으면 적게 넣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진 양념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국을 끓일 때도요, 3인분, 5인분은 안 끓여요. 엄마가 솥단지 보고선 그냥 물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하나 더 놔서 한 사람이 더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리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특별히 꾸며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 있어요. 에너지가.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보기만 하면은 아무튼 잘난 척을 막 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도 한국이 제일 많고요. 종교인 통계를 내보면은 우리가 한 5천만 되는데 1억 2천 된대. 1억 2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든지 다 믿고 또 다 안 믿어. 참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 센서가 발달된 사람들인지. 됐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귀신이에요.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민족이어서 우리 예술의 여러 가지는 완결성이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대충 해놓으면 알아서 들어야 돼. 이렇게 대충. 우리나라 분청사기도 도자기도 그렇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대충 막 해. 이 대충 막이 안 돼요. 다른 나라가.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됩니다. 같은 글씨를 쓸 때요, 중국 애들은 서법이라고 그럽니다. 법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맨날 안진경 구양순체를 베껴 쓰는 거예요. 창작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일본은 서도라고 그럽니다. 글씨 하나 쓰려면은 막 벼루 닦고 접시 닦고 담요 깔고 무릎 꿇고 절하다가 끝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예예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막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는요, 악보로, 음으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이 배우러 왔다가 맨날 야단 맞으니까 선생님만 노래 녹음을 해가지고 또 야단천, 야, 인마 소리가 잘못됐어. 탁 들으면서 어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 그랬더니 지나간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는 어저께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이게 뭐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서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우리 거 고쳐야 된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인터넷 있기 전에까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민족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흙을 만질 때도, 그리고 차 같은 거 마실 때도 그러잖아요. 일본 다도 목말라 죽겠는데 저를 몇 번씩이나 해야지 요만큼 주잖아요, 요만큼. 한국 사람 차 잔 보셨어요? 이만한 사발로 줍니다. 이건 몇 인분이 아니에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발을 어떻게 만들죠? 정교하게 만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막 사발로 대충 막 만들어요. 이 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도 계량해야 되고 딱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귀신의 문제라든지 뭐 뚜껑 열리는 문제, 문화의 여러 가지 된 문제들, 또 나무가 구부러진 나무를 가지고 집 짓는 사람도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다 켜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잘 몰랐던 것이죠. 다양성, 다양화의 시대가 이렇게 됐었을 때 실은 우리 기성세대는 그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해요. 제가 어느 날 경복궁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광화문 앞을 지나가는데 한복 입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참 잘했다. 저렇게. 근데 그게 3월 초인데 추운데 둘씩 셋씩 막 추운데 저 여자애들을 저렇게 알바시킨 줄 알았어요. 아시잖아요. 한복 후진 옷입니다. 옛날에 그 입고 다니는 사람들 나이 드신 어머니거나 다방에서 일하시거나 술집 주모거나 그렇죠? 어디 가서 정식 예복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옷입니다. 누가 입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요. 그래 나 한복 입을 거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입고 온 거잖아요. 무슨 돈을 줬어요, 뭐 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로 다른 세상을 산 겁니다. 옛날에 거지도요, 짧은 옷을 속에 입고 긴 옷을 겉에 입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학교에 있잖아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긴 팔 위에다가 짧은 팔을 입고요, 막 실밥이 막 줄줄 흐르고, 이게 뭐죠? 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하고 다르다. 그리고 똑같은 옷, 메이커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옷을 입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정도의 자신감은 없으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항상 역사 혹은 뭐는 그렇게 발전해 오는 모양이에요. 아, 이놈들 뭐 커서 뭐가 될까? 커서 뭐가 되기는요, 점점 나아졌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대가 딱 바뀌었을 때 이 새로운 이 친구들이 정말로 귀한 친구들입니다. 연평해전 나섰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럽니다. 아, 요즘 애들 약해 빠져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 범죄 영화 보세요. 처음에 막 몸에 막 문신하고 이렇게 생긴 놈은 제일 먼저 죽어요. 옛날 악으로 깡으로 뭐 요새 애들 호리호리한 애들이요. 그때 연평해전 나섰을 때 그 해군 장비를 마치 전자 게임 하듯이 눈으로 보고 막 쏘고 돌격 앞으로로 외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월남전 때 30만 발 쏴야지 한 명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냥 막 이렇게 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쏘는데 북한 애들이 쏜 게 그런 정도 효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한 15,000발, 10,000발 정도의 한 발이 맞는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보다 한 30배나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이 효율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바뀐 세상을 적응해 나가고 바뀐 세상에 긍정을 할 때 이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그 친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컴플렉스 있잖아요. 미국에 대한 컴플렉스, 서양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었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우리가 걔들 따라잡아야 된다. 50년 뒤졌다, 30년 뒤졌다 막 이랬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왜 안 되냐? 일본은 쭉 세상의 문명은요,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서 유럽,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저 보스턴에 상륙해서 쭉 오잖아요. 그러다가 LA까지 도착했을 때가 20세기 말입니다. 21세기 이제 뉴 밀레니엄 막 이랬을 때 그때 일본이 엄청나게 잘 살았잖아요. 세계 두 번째 막 첫 번째 막 일본 팔면은 미국하고 캐나다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아시아 한국 국가대표랑 축구샵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네는 아시아인이 아니라 유럽 사람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세이도라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하얀 분을 잘 만듭니다. 시세이도 분은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황인종을 백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선 이제 막 유럽 여행을 갑니다. 60년대부터 막 배낭여행을 가서, 우리 이제 니네랑 같은 친구야. 우리 선진국 됐거든. 그랬는데 걔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침마다 레드캡, 옐로우캡, 여행사 이름이 그거잖아요. 호텔 로비에서 저 조그만한 애들이 와서 막 시끄러워. 어디 이제 여행 가야 되니까 막 깃발 들고. 그러니까 유럽의 귀족들이,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원숭이 떼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오지 않겠다. 일본 애들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피부색 하얘지고 돈으로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래서 이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유럽을 일본에 옮겨버리자. 그래서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높은 큰 빌딩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버렸어요. 온갖 물건을 다 사버립니다. 피카소 미술관이 왜 동경에 있겠어요? 그걸 다 사버린 거예요. 유럽은 망해가는데 일본은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려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화 환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해 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거기 또 취해 있었던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진짜로 1, 20년 사이에 일어난 큰 그런 변화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문화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고 즐기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브랜드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기업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소니가 1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가 문화 마케팅을 합니다. 어떻게? 백남준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백남준 씨는요, 그러니까 친일파 중에 최고예요. 그 아버지가 비행기를 막 헌납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선물을 영사기, 지금도 뭐 비디오 캠코더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이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도망간 거죠. 그 사모님, 그 부인이 소니 부사장의 누나예요. 그래서 소니 모니터를 계속 썼죠. 소니가 당시 세계 최고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삼성전자 모니터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소니의 그 자리를 점점 대체해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술의 도시 하면 어디죠? 프랑스잖아요. 파리. 패션도 음식도 막 그러죠. 라이벌, 독일, 베를린에서 보니까 지네도 뭘 만드는데 맥히지를 않는 거예요. 예술의 도시 베를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따라가려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걸 만들면 추상 표현주의라는 새로운 미술, 그냥 막 거칠게 그리는 거, 곱고 이쁘게 그리는 것은 프랑스를 못 따라가니까 그거 추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지원을 막 해서 조류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막 알립니다. 온 세상에 아까 말한 대로 선진국이 제시한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후진국이고 중진국이니까 정신없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 본 적도 없는 미술들을. 그러면서 그거 공부한다고 다시 또 유럽을 유학하고 막 그랬던 거죠. 우리 한국 미술은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죠? 알량한 교수 말고 작가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럼 작가로 한국에서 살지 말고요. 세계적인 작가 돼서 외화도 좀 벌어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짝퉁이고 아류고 철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그런 마케팅처럼. 그다음 미국은 역사는 얼마 안 됐는데 프랑스 애들 막 저렇게 전통 갖고 팔아먹어. 독일 애들도 막 나라가 저러네. 그러니까 얘들은 뭐죠? 지네도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팝아트라는 걸 만든 거예요. 에이, 귀찮아. 예술 너무 복잡해, 어려워. 그러지 말고 달력처럼 누구나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림 가지고 막 하나씩 그리니까 너무 비싸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해서 이렇게 팔면 어때? 새로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그게 바로 문화 패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여기는 그런 젊은 사람은 없으니까 K-팝이라든지 K-드라마를 만든 그게 원래 어디서 딴 데서 배워오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뭘 배워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몸속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어떤 가치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 젊은 친구들에 의해서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이제는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촉발된 것을 가지고 한국 그림, K아트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20년, 30년, 50년 전에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림 제일 비싼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지요. 그 전부 하는 게 뭐예요? 한국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냄새, 바다 냄새 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맥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히 또 삐딱한 소리보다도 일단은 뭐 그림에 대한 투자 혹은 뭐 매입,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땅에서 그림이 돈 되는 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IMF 겪었잖아요. 갤러리에서 그림 팔 때 항상 대표님 계신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데 뭐죠? 은행 이자보다 높은 걸로 감상도 하면서 투자도 됩니다. 그러면 IMF가 딱 닥치니까 인사동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림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회사 망한다. 그러니까 어떤 재벌 회사가요, 제일 옮기기 쉬운 게 어떤 조짐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아들, 손자 그놈들이 그 그림부터 떼어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뭐 재무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할 조짐인 거예요. 두 번째, 검사 집에서 나온 그림 전부 가짜다. 아니, 얘들은 사업을 안 하니까 그 그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검찰총장 하다 뭐 돌아가셨으면 나온 거. 전에 김종필, 이우락 이분들 그림 몰수했는데 대부분이 다 가짜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갖다 주면은 다 그냥 그런지 알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틀리거든요. 그때 IMF 닥치니까 집에 있는 그림들을 가져갔는데 갤러리 주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림 이제 이렇게 관심 있으시니까 오셨고 그랬을 때 그림은 첫째는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림은 그리움의 준말이래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말로 혹은 표현하기 어려운 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실 때 이건 뭘 그렸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작가가 뭘 그렸는지를 뻔히 알 수 있는 그림은 세상에 딱 한 가지 있어요. 포스터예요. 불 조심합시다. 물에 껴 씁시다. 전등 하나 끕시다. 이런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그건 설명이 있는 문학작품, 영화, 설명이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추상적인 게 미술이고 더 추상적인 게 시고 음악이고 그런 거예요. 음악은 말해도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림은 조금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람이라는 것이 항상 이게 배부르고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꼭 좋은 뜻, 나쁜 뜻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로 사람이 경계하고 무서워야 될 것은 그리움이라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리움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부터가 좀 쑥스럽습니다. 이제 제 그림 얘기를 하게 돼서, 제 그림은 100년이 지나도 돈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되는 것을 저는 혐오합니다. 그거 기다리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대박 난 사람은 없어요. 보고 즐기시다가요, 누구 줘버리세요. 세상에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림 싫어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요. 중국 애들은 좋아해요. 농사를 지니까 걔네는 정적인 문화예요. 앉아서 서예를 감상하고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골동시장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못 견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막 나오죠. 빨리빨리 끝내고 뒤풀이 어디로 가지? 막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갤러리 와서 이 전시를 하는 것도 원래는 그림을 다 포기했었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홍익대학을 나왔는데 홍익대학은 대한민국 대학 중에서도 힘께나 쓰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을 나눠 갖고 막 온갖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서 조금씩 비겁해지지 젊었을 때는 다 또 맑은 피를 가졌던 때가 있잖아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맹세 다짐 비슷한 것이 근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싶은 그런 낙서가. 그래서 제 거는 처음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 될 거라고 투자하시지 절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 일기 쓰듯이 막 그렇게 쓴 것이셔서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근본 없는 그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다가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그런 날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식 때 좀 복되게 잘 살아라. 그림으로 좀 이렇게 10만 원 냈는지 5만 원 냈는지 누구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러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거기 자기 이름 적혀 있는 그림 가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 그림은 그런 식의 뜻이고요. 그런 식의 의미고 그래요. 실은 이건 이제 또 이상한 얘기인데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는 참 아버지 어머니 중에 어머니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머니의 나라라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저한테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다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네요. 근데 그때 실은 대표님이 연락을 그 전에 해 오셨어요. 실은 이 전시가 오늘만 이제 이 얘기하고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아마 이런 전시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근데 한 2, 3년 모시다 보니까 돈이 막 정신없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속되게 돈 마련하자. 그래서 이 전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저 친구들한테는 오지 말라고 막 그랬던 것이, 제 그림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좋아함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병원에서 모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얄팍한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원래 저 친구들 안 왔으면은 여기서 좀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속을 뻔히 아는 친구들이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좀 너무 좀 이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변명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좀 더 진중하고 좋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좋은 날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요. 또 이것도 인연이고, 그래서 산호라면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고요. 제 얘기는 아마 이렇게 맞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